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박현영 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보험을 담고 있고 여러분들의 보험을 다듬어주는 보담보담 대표 권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도 1등, 보험도 1등, 육아하는 보험 전문가 류연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은 인사말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보험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난해한 보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는 박재성입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단첸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현영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보험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보험은 실손보험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인상된 내용인데요. 동네를 걷다 보면 너 실손보험 얼마나 올랐냐? 라는 이야기들을 쉽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손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를 할 때에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가 있고요. 자기 부담금은 0%에서 30%까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보험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보험이 뭐일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왠지 실손보험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인데요. 보험회사에서의 그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품이 되어버렸죠. 그 말인즉슨 실손보험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실손보험을 나이대별로 가져가시는 확률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보시면 실손보험 가져가시는 유지율이 30대에서 50대까지는 70%의 유지율을 보이시다가 60대에는 46%까지 유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서일까요? 현재 기준으로 60대 인구가 600에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기업체, 단체 실손을 가져가시는 인구가 8에서 1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단체 실손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개인 실손을 중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리고 단체 실손만 가져가시다가 퇴직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알려드리고 실손보험의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을 깊이 있는 내용까지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 중에 어떤 것을 가져가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은 있을 텐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 실손을 가장 많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을 중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리고 간혹 단체 실손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누구는 개인 실손만 가져가시고 또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을 중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단체 실손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드려보면 개인 실손만 가져가시는 분들은 개인 실손 내 거 있는데 굳이 단체 실손이 뭐가 필요하냐 하셔서 개인 실손을 가져가시되 단체 실손에 있는 실손은 빼고 정액만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을 중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연말이나 연초가 되었을 때 그냥 신청하라 하니까 그래서 신청하셔서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을 중복으로 가져가신다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단체 실손만 가져가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체 실손 있는데 굳이 개인 실손을 내 돈으로 보험료를 불입을 해서까지 개인 실비를 가져갈 필요가 있냐 하셔서 단체 실비만 가져가시는데 이제 개인 실비가 계속 갱신이 되다 보니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셔서 개인 실비를 아예 해지를 하시고 단체 실비만 가져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실비가 없어서 이제 보험회사에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단체 실비만 가져간다라고 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모든 답이 옳은 답일까요? 오늘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 실비가 보험회사에서 인수가 안 돼서 단체 실비만 가져가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개인 실비를 해지하고 단체 실비만 가져가시는 분들께서는 단체 실비가 나중에는 이제 퇴직 후에 인수가 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60세가 사실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말 병원 갈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체 실손을 퇴직하실 때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실손을 가져가시다가 퇴직을 하실 때 그때 전환하는 제도인데요. 그 당시에 있는 실비로 전환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실비도 전환이 가능하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실비를 중지시켜 놨다가 그대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자, 퇴직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 청구를 해서 수령을 하고 10대 중대 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실손 보험금을 청구를 200만 원 이상 하고 그리고 10대 중대 질병 중에 하나라도 내가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면 심사를 본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10대 중대 질병에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 에이즈 보균입니다. 자, 보시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도 10대 중대 질병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사회자님은 내가 50대 넘어가지고 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중에 해당이 안 될 거야라는 자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글쎄요. 사실 나이가 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성인병들에 많이 노출이 되긴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죠. 우리가 주위를 막 보더라도 50세가 넘었을 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진단 받으시고 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20대에서 또 40대까지도 지금 계속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진단을 받는 일이 계속 증가 추세인데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자, 근데 이 질병 세 가지가 10대 중대 질병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식단 조절 잘 하시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또 잘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잠 잘 자면 이런 질병이 안 걸리시겠죠. 그렇게 하기가 힘드시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진단 받으시고 약 드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심사를 볼 수밖에 없는데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하기가 힘듭니다. 자, 퇴직 전까지 건강하시면 바로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시죠. 우리가 근데 그거 믿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심사 없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까지 없어야 하는데요. 사실상 내가 무조건 그럴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좀 건강할 때 개인 시비를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개인 실비랑 단체 실비를 중복으로 가져가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실손보험 중지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이 내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 중복으로 준비를 해 놓으신 분은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자, 보험을 중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 중에 하나를 중지하시면 됩니다. 단체 실비를 중지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포인트가 조금 나옵니다. 네, 그런데 개인 실비를 중지하시는 분들은 실손 보험료는 중지 상태이니 불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갱신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불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퇴직하실 때 중지시켜 놓은 상품 그대로를 살릴 수도 있고 퇴직 당시에 있는 실비로도 살릴 수가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2023년 1월 1일부터 해서 변경된 부분이고요. 물론 무심사입니다. 심사 없이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퇴직할 때 당시에 있는 실비로 밖에 전환할 수 없었는데요. 내가 중지시켜 놓은 상품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다니 이것도 장점이죠. 자, 또 장점은요. 단체 실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족을 묶어서 같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를 단체로 가져간다면 부모와 자녀의 실비 보험료도 불입을 안 하시면 되니까 할인이 엄청 되는 거죠. 자, 단체 실비가 아닌 개인 실비를 가져간다면 단체에서 포인트가 조금 나오는 거에 비해 개인 실비를 중지했을 때가 더 많은 유익이 됩니다. 실제로 치면 우리가 참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그리고 개인 실비가 없으신 분들은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시고 1년 동안 불입을 하시다가 13차월에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지시켜 놓고 단체 실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부담이 확 줄죠. 네, 좋습니다.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공무원이시거나 아니면 단체 실비를 가져가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단체 실손을 신청하고 그리고 개인 실비를 중지하는 내용이 좋겠다고 오늘 조언 주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건강해서 병원도 잘 안 가는데 개인 실비가 계속 갱신이 되다 보니 너무 부담스럽게 보험료가 올라서 못 들고 가겠다 하시거나 계속 갱신되면 가져갈 수 있겠냐 하시는 분들은 개인 실비를 중지를 시키시고 단체 실비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4세대로 전환을 해서 중지를 하실 것이냐 지금 있는 실손을 그대로 중지를 시킬 것이냐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가족을 다 묶어서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방법은 4세대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굳이 4세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자 4세대로 전환을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2세대 실비를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지는 하셨는데 퇴직하실 때 살리실 때 보시면 우리가 60세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이에 맞는 보험료가 산출이 되어서 보험료가 분명히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부담되실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이 부담이 돼서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있는 실비로 가져가려니 이게 5세대일지 6세대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안하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로 그러니까 중지시키실 때 그때 4세대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중지를 시켜 놓으시면 좀 부담이 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공무원이시라면 개인 실비가 인수가 안 되어서 없을 수도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퇴직하실 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단체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예를 들어서 한 분만 공무원이시더라도
부부 같이 단체 실손보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제 퇴직하실 때 그때 가서 교육을 하시게 되거든요. 교육하실 때 이 설명을 들으시고 그때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좋습니다. 4세대로 전환할 때 생기는 이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혹시나 부부 중 한 분이라도 공무원이신 경우에는 이 퇴직자 단체 보험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오늘 조언 주셨습니다. 실비 같은 경우에는 벌써 4세대까지 나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를 계속 습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좀 결론적으로 이 실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어차피 실손은 계속 갱신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좀 믿기가 조금 힘들죠. 자, 어떤 분은 개인 실비가 30만 이상 인상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1, 2세대 실손 보험이라면 계속 갱신이 되어지면 40대에는 거의 8만 원에서 거의 10만 원대 넘어가시고요. 50대라면 10만 원에서 15만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30세에 직장 생활을 하셔서 60세까지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면 우리가 한 30년 정도로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10년만 보시더라도 부부 합산으로 봤을 때 거의 2,400만 원 이상 실손보험에 지출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실비만 있으면 돼 하시고 개인 실비만 가져가시고 그 외에 종합으로 보험 준비를 안 하시면 퇴직하시고 나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해지거든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또 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되 이 변경된 제도를 내용을 활용하셔서 실비를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직장생활 하실 때 직장인 단체 실비 가져가시고 개인 실비를 중지시키셔서 그 비용으로 퇴직 전까지 비갱신으로 20년 납, 30년 납이나 90세 만기나 100세 만기로 하셔서 3대 진단비와 그리고 종합수술비, 간병비 정도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퇴직하시기 전까지 준비를 하시면 더 좋고요. 퇴직을 하고 나셔서 되도록이면 의료비 지출은 최소한이 되어야 노년에는 준비된 연금으로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제일 보험료가 저렴할 때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이고요.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노년을 위한 재테크가 필요하듯 의료비 또한 미리 잘 설계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연영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이었던 단체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권성빈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칭찬할 보험은 암보험인데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사망률 1위인 암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치매 다음으로 암이 무서운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보험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실손보험 다음으로 손꼽히는 보험이 암보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순위 1순위인 만큼 암보험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암보험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궁금증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암보험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 보험으로 암 진단금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암 수술비 관련 특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암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까요? 암 진단금에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이 진단금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같은 진단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각각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손해보험회사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과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암과 소외감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 비해서 전이 가능성이 낮고 비용 또한 소액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연기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소외감 같은 경우는 유사암과 플러스 생식기암이 섞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사암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에 해당이 되고요. 소외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유사암 플러스 생식기암이라고 하는데요. 생식기암에는 자궁암, 그리고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렇게 등이 추가된 것을 소외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그 구분이 되게 모호해졌습니다. 소외감과 유사암이 이렇게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사암, 소외감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을 전부 일반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는 하시고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약관들을 꼭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를 한번 볼 건데요. 남녀 암 발생률 순위입니다. 남성분들은 보게 되시면 1등 폐암, 2등 이제 위암, 3등 대장암이죠. 이제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등 유방암, 2등 갑상선암, 3등 대장암입니다. 아나운서님, 여기서 혹시 특이점을 발견하신 게 있으실까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암이라고 불리는 암들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좀 다른 유형인 것 같아요. 제가 잘 파악한 게 맞을까요? 네, 잘 보셨습니다. 보시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일반암이라는 사실.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등 일반암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지만 소외감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등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유사암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3등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상담을 받는 분께서 여성분이라고 하시면 일반암이 우선시 되는 거는 맞지만 이 유사암의 중요함과 혹시라도 생명보험에 보험을 준비를 하셨을 때에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겪은 사례입니다. 제 선생님 중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해당 암보험 증권을 확인을 했는데요.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 이제 유사암 진단비가 500만 원 보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500만 원 보장은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암보험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의 보장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라는 진단금을 받으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2008년 이전에 암보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셔서 그런데요. 이 보험 약관을 보게 되면 갑상선암이 이 일반암으로 속하는 보험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일반암에 속하는 보험이 2008년 이전에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시면 꼭 그 보험을 유지를 잘 해주시고요. 저도 이 보험을 처음에 봤을 때 해지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약관을 잘 보고 해지하지 말고 잘 유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나 또는 고객님 같은 경우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장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쉽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이 유사암과 소외감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 일반암 진단비 20%까지만 이렇게 동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조금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혹시라도 시청자분들께서 2008년 이전에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잘 유지를 하시고 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 좋은 암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외감과 유사한 진단비가 높은 암보험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속해져 있는 암보험이 좋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 암보험을 우리가 가입할 때 고려 사항엔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암 생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암 생존율을 통계 자료에 보듯이 42.9%에서 점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70% 또는 60%까지 이렇게 육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인해서 조기 발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뭐 의학 기술 발달로 인한 치료 방법의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팩트는 암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비용의 문제라는 점인데요. 진단만 받으면 지급되는 진단비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이제 암보험 상담을 하거나 또는 보험 보장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진단비를 1억씩 준비해 두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진단비는 보장 대비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이 좋아진 만큼 치료비 또한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 이 아나운서님 혹시 이런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겼는데 혹시 어떤 치료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암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수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 전후에 항암 치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새로 나온 치료법도 많고 암보험 특약 또한 너무 다양하게 많이 생기다 보니 일반인 분들은 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암 치료 방법 중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과적 수술로 암세포를 떼어내는 이제 암 수술, 그리고 항암제를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암세포를 떼어내는 공격하는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인데요. 우선 이제 통계 자료에 보듯이 치료 비율로 봤을 때는 암 수술의 경우는 6% 정도이고요. 이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합해서 94%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암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도 이제 앞서 말했듯이 보험은 확률이고 이왕 준비하시는 거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것을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저는 암 수술비 특약을 그렇게 비싸다 보니 담보 대비 이렇게 비싸다 보니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수술비는 그러면 뭐 암 수술비 아니면 보장을 못 받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질병 수술비라든지 종 수술비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고요. 암이 걸리게 되면 국가에서 또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인해서 뭐 병원비 자체가 95% 내지 뭐 90%까지 할인이 되다 보니 막상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5%에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으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예, 다음으로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1세대 항암제는 DNA 자체의 영향으로 미쳐서 정상세포와 암세포 구분 없이 암세포를 없애는 방식인데요. 정상세포와 암세포 구분 없이 없애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구토라든지 뭐 탈모, 체력 저하 등 면역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받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장점으로는 뭐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인해서 병원비 자체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생성과 성장에 관여하는 표적 인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하여 제거하는데요. 말 그대로 암세포만을 타겟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특정 표적이 확인된 환자들에게만 치료를 받는 이제 단점이 있다 보니 누구나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제 받다 보면 표적 인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한 내성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단점이 최고의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 또한 고액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인데요. 암세포나 원인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아닌 인체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면역 세포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하게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단점으로는 표적 항암제와 똑같이 아직까지는 아무나 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거와 그리고 부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부작용으로는 면역 기능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정상세포가 공격함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비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세대별 항암 치료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에서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도 많고 또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머리도 이렇게 깎아야 되고 이래서 저는 2세대나 3세대 표적 항암제나 아니면은 면역 항암제를 좀 사용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요.
맞죠. 저도 만약에 암이 걸리게 되면 이렇게 2세대, 3세대를 조금 더 원하긴 하는데 제 주변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2세대, 3세대뿐만 아니고 일반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는 앞서 이제 통계에서 보듯이 암 환자 중 94%가 해당될 정도로 높은 확률의 치료입니다. 아직 2세대, 3세대 아직까지는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1세대 항암 치료보다는 부작용이 덜하고 치료의 질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2세대, 3세대가 이런 급여 처리가 되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적게는 한 번 치료하는데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간혹 암 진단비와 실비 보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라는 질문들을 듣는데요. 제 의견을 얘기를 드리자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수술과 1세대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는 이 치료비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치료를 한다고 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 자금을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존의 보험 자체에는 항암 치료라든지 표적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항암 치료 이렇게 진단비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요 암 치료비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런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1년에 1억씩 한도 내 5년에 또는 10년 동안 5억, 10억 한도 내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암보험의 실손 개념인 거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24년도 3월 이후에 나왔다고 하니 혹시라도 보험 점검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꼭 한번 보험 점검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세대 항암 치료부터 3세대까지 각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또 새롭게 나온 특약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암보험의 상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2024년 3월 이후에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좀 점검을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암 입원비와 통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통계 자료에 보듯이 암 입원 환자는 이제 7%, 나머지 92%는 암 통원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암 입원비와 통원비는 우리가 암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통할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암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면 암 입원비보다는 통원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통원비를 준비하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입원 환자의 비율보다 통원 환자의 비율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암보험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리자면 더 이상 암은 삶과 죽음을 고민할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비용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 있는 치료 비용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암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 최소 1년 연봉 정도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우선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 치료비 또한 꼭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프지 말고 우리 건강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 권성빈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인 암보험까지 자세히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칭찬보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칭찬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태아보험입니다. 태아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류현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이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우리 아이 보험, 그중에 대해 태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태아보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 친정 언니가 임신을 해서 태아보험에 대해서 안 그래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태아보험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이라는 사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적어도 그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어린이 보험 안에 그러면 태아보험 안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예비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현재 태아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는 상품은 출생 후 보장받으실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임신 기간 내에
태아 기간 내에 준비가 가능하다 하여 태아보험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출생 후 준비하게 되는 어린이 보험의 경우는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선천질환은 면책질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신기간 내에 태아 기간 내에 준비한 어린이 보험의 경우는 출생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선천질환 그리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장애들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약관에서 정한 주상기부터 출생 직후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의 선천질환을 포함한 질병과 상해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많은 담보들 중에 태아 기간에만 준비할 수 있는 담보들이 있는데요. 선천질환 수술, 저체중아 출산, 조산아 출산, 장애 출산 특약, 신생아 입원 일당 등이 있고 보험사별로 담보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실손 의료비를 이 기간에 함께 준비하셔가지고 의료비 부담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아보험에 대해서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태아보험은 태아 기간에 준비 가능한 어린이 보험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좀 적절한 준비 시기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보험사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 산부인과에서 출산 예정일을 확인한 그날부터 임신 22주 전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신 12주 전후에 시행하게 되는 1차 기형아 검진을 앞두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차 기형아 검진을 앞두고 준비하는 걸 추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딱 그 시기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시기에는 아직 태아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 전이기 때문에 검사나 진단 결과에 따라 태아보험이 거절될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산모님들의 임신 유지 기간은 평균 40주로 그 사이에 여러 번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검사가 임신을 확인한 후 시행하는 혈액 검사가 있고 임신 12주 전후에 시행하게 되는 1차 기형아 검진 및 입체 초음파, 16주 전후에 시행하게 되는 2차 기형아 검사, 21주 이후에 시행하게 되는 정밀 초음파가 있고 24주 이후에는 임신성 당뇨 검사, 빈혈 검사, 입체 초음파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후기에 진입하게 되면 태동 검사와 분만정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산모님과 태아의 상태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중 1, 2차 기형아 검진은 염색체 이상 증후군의 위험도를 산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 외에도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 등 염색체 이상 증후군의 위험도를 산출하게 되고요. 검사의 결과값은 맞다 아니다의 진단이 아닌 저이용군과 고이용군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검사상에 고이용군으로 표시가 될 경우에는 양수검사나 니프티 검사를 선택하셔서 추가적으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경우에는 태아보험 준비가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확인 후 태아보험을 준비하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주수가 경과하여서 태아보험 준비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보험사별 인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님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검사나 진단 결과에 따라서 태아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임신 초기에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별 조건과 보장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전문가분들과 상담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보험 상품들에 비해 유독 태아보험은 온라인 광고나 주변 지인들에 따라 그대로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들 보게 되는데요. 저도 큰아이의 태아보험을 준비한 게 벌써 9년 전이네요. 당시 임신 후에 체력 변화와 입덧 그리고 모든 게 다 힘들고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태아보험 설명은 어떻게 그렇게 다 어렵고 똑같은 얘기 같은지 결국에는 먼저 출산한 지인을 따라서 월 납입보험료만 보고 따라 선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보험에 무지했을 뿐 아니라 임신 초기에 실감도 안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너무 먼 얘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만약 이 보험의 대상자가 뱃속의 아이가 아닌 나 또는 배우자였다면 가족력이나 식생활 습관 혹은 체질 등으로 질병을 미리 예측해 보기도 하고 직업이나 취미로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필요한 보장을 비교해 볼 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태아를 대상으로는 아무런 질문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어려운 고민을 하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문이나 예측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태아보험을 선택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태아보험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태아보험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태아보험을 선택하실 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아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초혼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서 산모님들의 연령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고위험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 연령이나 산모의 기항력 등으로 임신 출산의 위험과 변수가 많아졌고 이를 고위험분만이라고 하는데요. 고위험분만이란 보시는 것과 같이 산모의 연령과 산모의 기항력, 전치태반, 조기 출산, 태아 기형 등이 있고 이런 변수들은 미리 예측이 어렵고 예측이 가능하다 하여도 출산 후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 직후 보장이 가능한 태아보험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의 절친한 친구가 임신 35주경 고깃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다 양수가 터져 응급분만을 하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임신기간 37주 미만으로 그때 태어난 아이는 조산아로 자가호흡이 불안정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약 열흘간 치료를 받고 엄마 품으로 왔습니다. 조산아의 경우는 일반 출생아들과는 다르게 합병증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친구도 심방중격 결손증이라는 선천심장질환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의 경우는 좌우 심방 사이의 구멍을 통해 혈류가 새는 질환으로 선천심장 질환 중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출생 시에 쇄골이 골절되는 경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000명당 한 12건 정도로 일어난다고 해요.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완치가 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뵌 사장님께서도 자녀분이 출생 시에 쇄골 골절이 있었고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후유증이 남아 오랜 기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태아보험은 이러한 위험들을 대비하여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이의 질병과 상해 사고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활동 공백으로 인한 또 다른 가계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선택하실 때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대비함으로써 의료비뿐 아니라 실제 가계의 부담을 덜고 아이의 미래 건강과 생활 안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지금부터 제가 태아보험을 선택할 때 중요한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아나운서님이라면 태아보험을 선택할 때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 같나요? 선택하는 기준 5가지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출산하기 전이니까 아무래도 이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담보들이 중요하지만 태아보험의 목적인 만큼 선천질환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천질환은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등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는 선천질환도 있지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천질환도 있습니다. 설소대가 짧은 혀유착증, 고환이 음낭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잠복고환, 그리고 귓바퀴 앞부분에 있는 선천성 이루공, 이 밖에도 선천질환이 진단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저희 둘째 아이는 혀유착증으로 수유에 불편함이 있어서 생후 20일경쯤 수술을 했었고요. 저 역시도 선천성 이루공으로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겨 고등학교 때 수술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천질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되는 선천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이 선천성 질환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5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장애 출산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 출산의 경우는 크게는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을 예를 들 수 있으며 손, 발가락 개수가 많은 다지증, 손, 발가락이 붙어있는 합지증, 그리고 고개가 옆으로 기우는 사경, 구순, 구개열 등이 있고 이 밖에도 약관에서 정하는 크고 작은 장애 출산 특약을 보장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 출산 특약의 경우는 보험사별로 가입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 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대질환을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암, 뇌, 심장질환 등은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치료 기간이 긴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급성급 백혈병이나 뇌종양, 골육종암 등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소아암의 경우는 4, 5세 이전에 자녀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고 소아암의 특성상 진행이 빠르고 재발 전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장을 준비하셔서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천질환과 장애 출산 그리고 중대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현장에서 보장 사례가 가장 많은 생활질환에 대해서도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네 번째로는 영유아기 다빈도 생활질환 및 상해사고를 보장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폐렴, 기관지염, 편도염, 장염 등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질환 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어야 하고 낙상사고, 화상사고, 교통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도 보상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2돌도 안 된 저희 둘째 아이가 밥솥 찜기에 손바닥 2도 화상을 입어 약 일주일간의 통원 치료를 하였는데요. 아기들은 밥솥 찜기가 폭폭 올라오는 것이 신기해서 손을 대는 경우가 정말 흔하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의 화상 전문 병원을 찾기 위해서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정말 마음 아픈 영유아 화상 사고들이 많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은 피부가 연해 다행히 저희 아이처럼 회복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어른들보다 훨씬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계획하신 예산에 맞게 적절한 보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할 때에 보험 전문가님의 머리가 함께 맞대어진다면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형 태아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태아보험을 선택하는 5가지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이 태아보험을 준비하신 산모님들께서 출산한 이후에 꼭 하셔야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태아보험을 꼼꼼하게 준비하셨으니 출산 이후에 챙겨야 할 것들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실손보험을 포함한 태아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는 이름도 성별도 없는 태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하고 출생 신고 후 아이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를 태아 등재라고 하는데요. 태아 등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생 후 아이를 위한 치료비를 병원에 지불했을 경우에는 병원 측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신 뒤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혜택이 있는데요. 임신 확인 후 즉시 가정에 준비해 놓은 자동차 보험에 태아 할인 특약을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 보험의 대표적인 혜택으로 다자녀 할인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출생 후 태아 등재를 할 때에 해당 보험사에 확인을 하여 혜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아보험은 성인보험에 비해 낯선 용어도 많고 보장이 다양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증권가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품의 보장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연아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아보험까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는데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박재성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이건 꼭 말하고 싶다 하시는 내용 있으실까요? 네, 앞서서 우리 3분의 전문가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정도는 꼭 아셔야 한다는 키포인트만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 그 박현영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단체 실손과 개인 실비를 중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들고 가지 말고 비교를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험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